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통영에서 왔습니다. 설행우입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울산은 조금 인연이 있긴 한데, 울산의 무령중학교, 중앙고등학교, 학성고등학교에서 교편 생활을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그때는 많이 때렸는데, 때린 걸 포기한 게 그래도 고등학교 가서 1학년 한 해 지나고 나서 울산 중앙고등학교 1년 지나고 나서 때리는 것이 의미 없다 이렇게 하고 이제 때리는 걸 포기했습니다. 오늘 FOM인데 FOM을 준비하면서 뭘 얘기해야 될까? 그러면서 어제 이제 파트너분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서 내일 강의시죠? 그래서 강의인데 주제가 혼돈의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혼돈의 세상. 와, 그거 너무 무거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도 강의의 갈피를 못 잡겠다. 세상을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지, 무슨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저희가 그냥 교편 생활을 할 때만 해도 특별한 이런 생각을 안 해도 기본적인 아주 패턴이 정해져 있었기에 간단했지만 지금의 세상은 참 어렵다. 그때 교사가 될 때 저는 이제 부산대학교 물리교육학과를 나왔는데요. 그때 당시에 오점양 교수나 그다음에 논리학을 제가 철학과에 가서 논리학 교수 수업을 들었는데 하일민 교수님이나 그 다음에 국어교육과에 가서 시문학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교육학과 학생인데 국어교육과에 가서 시문학을 듣고 철학과에 가서 논리학을 듣고 이런 정신 나간 놈이 하나 있다던데 그게 너였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했는데 그때 오점양 교수님께서 교육학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육이 무엇이냐? 다가올 미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미래 사회를 예측해서 가르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한 50년이 다 되건 지금에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은 어디로 갈까? 과연 학교가 필요할까?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저하고 이제 제 아내인 이광호 사장님하고 여도 물리교육학과 저희 실험 파트너였거든요. 실험 파트너인데 찌포 구워주면서 살살 냄새로 꼬았던 이제 그런 관계인데, 그래 얘기하면서 앞으로의 미래 사회는 과연 학교가 필요할까? 지식은 우리 때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상당히 노선이 어차피 루틴이 뻔한 거였는데 지금은 다양한 루틴 속에서 도대체 학교가 필요할까? 지식 위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열심히 공부하고 똑똑한 사람이 지식적 위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금방 AI한테 얼마 전만 해도 네이버에 물어보면 된다 했는데 지금은 챗GPT에 물어보면 된다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을 얘기해도 사람과의 대화를 나눠도 이 사람이 조금 있다가 잠시 데이터 틀린 걸 검색해서 나에게 그거 아닌데요 하면 갑자기 나의 신뢰는 무너지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으로 몰고 갈 텐데 과연 지식이 필요한가? 이런 얘기를 불과 얼마 전에 나눴는데 지금 참교육이라는 넷플릭스의 드라마는 세상을 뒤집어 놓고 있죠. 세상을 뒤집어 놓고 있고 또 하나 이슈가 되었던 삼성전자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공부 안 시켜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6억 받는다고 올렸던 그 공고 졸업하고 바로 삼성에 취직해서 기술직으로 있다가 이번에 일시불 6억을 받으면서 나 공부 못했는데 공부 잘난 놈들아 너가 배 아프지?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일종의.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뭔지.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자녀 교육을 할 때 열심히 공부하라고 아직 하시죠? 왜 하는지 아십니까? 미래 사회가 공부한 사람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들어왔던 관성의 법칙, 뉴턴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도 여러분 부모에게 그래 들여왔고, 그래서 내 자식에게 그냥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가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화가 더 나죠? 더 뭐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어쩌면 혼돈의 시대에 와 있고, 우리는 어느 쪽으로 과연 인생의 지표를 삼아서 진행해야 될지는 각자가 고민하고 각자의 몫으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고뇌는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됩니다. 미래 사회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제가 82년 6월에 산청중학교로 발령을 받아서 83년에 컴퓨터 연수를 갔어요. 담당 교사로서 컴퓨터 연수를 갔는데, 그때가 8비트 컴퓨터가 처음 나왔어요. 8비트. 83년에 안 태어나신 분 많지요? 그때 8비트 컴퓨터가 48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했어요. 8비트 컴퓨터가 뭔지도 잘 모를 거예요. 8가지의 신호로 10, 10, 10, 그러니까 이런 1과 0이잖아요. 이진법을 쓰는. 그것으로 되는 그 컴퓨터 연수를 진주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주를 딱 가니까 강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라. 막 여러 가지 앞으로의 이 IC 칩이 점점 발전해서 VLS, IC, VLSI, VVLSI 막 쫙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1 뭐 메모리 메가가 나오고 막 이런 거 얘기를 1메가는 여러분 핸드폰 지금 몇 기가인지 아시죠? 대부분 256이죠. 256. 128 아니면 256이거든요. 기가 정도를 쓰고 계시거든요. 부산 시내에 제가 CIA 프로그램, CAI죠. CAI, 컴퓨터 에이디드, 이게 컴퓨터로 학습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걸 막 공모전에 내가지고 모아가지고 싹 취합해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시켰어요. 그러면서 부산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메인 컴퓨터 서버가 하나 들어왔는데, 제가 그때 이제 부산시 과학교육원에 이제 파견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같이 했는데, 그때에 한 2억 정도 들여서 산 컴퓨터가 메모리용, 이제는 야, 부산시내 모든 CAI 프로그램을 다 커버할 수 있다. 학생 다 이제 완전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컴퓨터의 메모리 용량이 1기가였습니다. 1기가. 와, 여러분 핸드폰이 지금 얼마라고요? 256기가인데 이것도 작아갖고 요새 그죠? 점점 이러고 있는데, 이때 진주에서 컴퓨터 연수를 받으러 가니까 강사님이 쭉 온 것 중에 지금도 잘 기억하는 그날이 오면, 이런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그날이 언제냐면, 컴퓨터 지식이 모두 메모리 칩 안으로 완전히 다 들어가 버리는, 그 메모리 칩이라 해봐야 지금 우리가 1기가 뭐 10기가, 아니 요새 테슬라 쓰죠. 테슬라 쓰고 있는데, 그런 정도의 건데,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우는 학습의 양이 260건 정도의 책이 된대요. 260건 정도의 책은 조그마한 메모리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생명공학이 연구한 기억회로와 동시에 태어나면 기억회로에 똑 열어가지고 바로 기억회로에 메모리칩 하나를, 작은 메모리칩 하나를 연결하면 평생 배워야 할 공부를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오면 이렇게 하는 거지. 저희들이 그때 살 때만 해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아까 공부해라 하는 여러분 학부모님들 얘기인데, 그날이 오면에 앞서서 뭐 했냐면 공부해라, 열심히 해라, 좋은 성적을 거둬라, 이게 주였잖아요. 근데 요즘에 와서 그걸 이슈화시키고, 참교육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는 뭐며, 파워블로그는 뭐고, 막 지금 이런 거 얘기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막 지금 이와 같은 얘기인데, 그날이 오면, 그날이 언제냐면, 이런 세상이 오면 암기하고
많은 것들을 똑똑한 척 외웠던 그 사람이 우위에 섰던 세상이 바로 몇십 년 전에 여러분 기성세대가 살았던, 저희가 살았던 세상이거든요.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이 세상이 사라지고 지금은 뭐예요? 지식을 안 외워도 되잖아요. 영어 잘한다고 뽐낼 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뭐 그냥 우리 그 번역기 들고 더 해외 잘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날이 오면 지금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가장 하찮은 것이 될 것이고, 지금 가장 존경받는 것들은, 지금 가장 하찮게 여기는 건 그날이 되면 가장 존귀해질 것이다.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들은 지가 제가 지금 40몇 년, 50년이 다 됐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미 그날이 왔어요. 그러면 그때 가치 없었던 것, 제일 밑으로 분류되었던 게 뭐냐? 제일 위로 분류되었던 게 성적, 그 다음에 암기력, IQ 이런 게 제일 위로 분류됐거든요. 제일 하찮게 분류됐던 게 우정, 건강, 자기 철학 이런 것들은 제일 하찮게 분류됐거든요. 지금 그날이 왔어요. 지금 가장 존귀하게 높게 평가되어야 될 건 뭐냐? 이제 제일 밑에 있던 게 위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를 만나면 참 좋은 사람, 참 괜찮은 사람, 신뢰가 가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지금은 제1로 가 있어요.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판검사, 변호사, 의사 수준의 지식층은 수없이 널려 있어요. 나가보면 병원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변호사들도 검사들도 판사들도 수없이 많아요. 옛날에는 한두 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층은 지금 하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러분이나 저나 앞으로 내 자식에게 내가 나의 삶에 무엇을 강조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정말로 저녁에 올까 말까 생각했는데 잘 오셨습니다. 맞죠? 안 올라 했는데 근거히 왔죠? 그런데 잘 오셨다고요. 뭐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최소한 한 번쯤은 생각하고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기초 사업 설명회 FOM인데 FOM이고 뭐고 간에 인생에 일단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고 평양감사도 지시르면 그만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지금 흘러가는 세상에 나는 뭘 준비해야 될까? 대부분은 뭐 해요?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그날이 오면에 이어서 왜 제가 필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PPT를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어제 PPT가 안 된다 해서 필기를 하래요. 그래서 필기로 바꿨는데 저녁에 다시 전화 와서 PPT가 된대요. 그래서 PPT를 했다가 필기를 했다가 뭐 왔다 갔다 했는데 두 개 다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저는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그래서 되죠. 그래서 그날이 오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준비하려고 했던 대목이고, 그 다음에 정말 또 중요한 하나가 틀려도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틀려도 되는 거를 깨우친 게, 지금 나이가 68인데 57에 틀려도 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 앞에까지면 틀리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틀리면 안 되는 줄 아니까 말할 때면 달달달달 떨고, 지금 보니까 별로 안 떠는 것 같죠? 말도 잘하는 것 같죠? 40대까지 연습하고 노력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노력의 결과입니다. 틀려도 된다는 사실을 57에 깨우쳤습니다. 틀려도 된다고요. 여기 계신 분들 틀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틀려도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시험 문제가, 도덕 시험 문제가 있었는데 그중 한 개를 틀렸어요. 한 개를 틀렸는데, 틀리고 지금도 왜 틀렸을까 생각 중인데, 시험 문제가 이거였어요. 불자동차가 소리를 내며 앵앵 달려갑니다. 불자동차는 왜 소리를 내며 달려갈까요? 1, 2, 3, 4 4개의 객관식 보기가 있는데 2개는 아예 아니고
두 개는, 그 두 개 중에서 고르는데, 하나는 불이 난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2번은 사람들을 비키게 하려고, 사람과 자동차를 비키게 하려고,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부산에서 앞에 분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저 질문하고 영 의도가 달라가지고 어느 게 답이에요? 2번 비키라고. 아, 비키라고. 답답해가지고 저 뒤에서 바로 비키라고 나오네요. 예, 그래서 그때 저는 시험 문제를 불이 난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를 탁 체크하고 한 개가 틀렸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보니까 만점을 못 받은 거예요. 도덕 시험 문제 불과 10개인가 밖에 안 됐는데 한 개를 틀렸어요. 그리고 한참 슬퍼했죠. 이걸 왜 틀리나? 아니, 세대가리가, 생각을 한 번만 해보면 될까요? 사람들한테 불난 거 알려서 뭐 할 거고. 틀려서 그 문제를 잡고 몇 날 며칠을 슬퍼했던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6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문제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그때 얻었던 교훈은 함부로 덤벙대지 말고 한 번쯤 더 생각하자. 이것이 제가 그 문제를 틀림으로써 얻었던 교훈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지금도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의 인생의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시험에서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저는 뭐 했을까요? 그냥 100점 받았다고 우쭐대고 자만에 빠져서 그냥 끝이었겠죠. 그런데 틀렸기 때문에 다시 왜 그랬을까 분석했고 다시 교훈으로 삼아서 인생 지표의 한 영역으로 더했던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FM을 하는데 이 비즈니스를 선택해서 하시면 잘 안 될 거예요. 잘 될 리가 없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면 거절받는단 말이에요. 또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고 거절로 끝나면 미움이나 이런 것으로 남겠지만 왜 그랬지? 내가 어떻게 말했지? 내 말에 악센트가 안 맞았나? 아니면 이 친구의 니즈하고 반대로 갔나? 이런 것들을 분석한다면 충분히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틀려서 인생의 지표로 삼았던 영역과 똑같이 여러분도 앞으로 성공으로 가는 지표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57에 틀려도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듯이 우리 모두도 뭐 해야 된다? 이제부터 틀려도 된다를 아시고 틀렸을 때 받는 깨우침을 기억하시면 여러분 인생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두 가지를 얘기를 드렸습니다. 세 가지군요. 하나는 첫 번째 뭐였어요?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오고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정말 복잡 미묘하게 얽혀 있다. 두 번째, 그날이 오면 이미 세상은 그날이 왔다. 지금 소중한 것은 좋은 사람들과 만나고 신뢰를 갖고 나의 친구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에는 아메이스 비즈니스의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아메이 사업이 자본도 없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비즈니스다. 이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은 계속 가면서 틀릴 것이고 틀릴 때마다 철저히 분석해서 깨우침을 가지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밑거름으로 삼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제 이 얘기를 끝내면 오늘 이제 FOM 딱 마치면 딱 맞겠죠. 그래도 그리 하면 안 되니까 잠시 한 모금 하고, 세 가지 외웠습니까? 필기했습니까? 저는 교사 출신입니다. 수시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시험도 칠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 졸면 칠판 지우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칠판이 분필이 날 수도 있으니까 조금, 그래 하시고. 여튼, 밤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또 와서 내 나름대로는 시간을 투자한 거니까 좋은 뭐라도 하나
건져가시고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얘기들은 또 하면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우선 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소개부터 드리면, 저는 이렇게 59년 경남 통영에서, 지금 통영에서 왔는데 작년 재작년에 부산에서 이사를 갔습니다. 통영에서 육남 2녀 중 참가번호 7번 7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산대 사범대 물리교육과를 졸업하고 교직 발령을 산청중학교를 기점으로 해서 7개 학교를 거쳐서 부산 구서여중에서 정리를 하고 나왔고, 그 사이에 울산중앙고에 같이 근무했던 김종연의 술만 같이 먹었던 가장 의리 있는 김종열 현재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스폰서님으로부터 부산에 오셔가지고 아메이 설명을 듣고, 교육이 있는데 한번 들어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알아봐봐 이래서 예 그러죠 하니까 교육비가 있다 해서 제 집사람 같이 가도 됩니까 물으니까 바로 대답 안 하고 한 10초쯤 뒤에 꼭 안 될 듯이 하면서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 명은 83,300원, 두 명은 103,300원. 오늘 여러분들은 돈 안 내고 오셨죠? 저희들이 교육을 받을 때는 이런 OM은 5,000원, 제품 교육은 3,000원, DBC 교육은 2만원, 이렇게 돈을 내고 노하우를 배워가는 그런 과정을 저희들은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돈 냈으니까 결석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하겠죠. 여러분 돈 안 냈으니까 결석 자주 하겠죠. 그런 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95, 이때는 교사로서의 세월이고 여기는 퐁퐁 설해무라고 써놨는데, 이때 이제 아메이를 같이 했던 98년부터 설명을 듣고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얘기하는데, 아까 변화 얘기는 약간 드렸는데 너무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제가 부산 동현중학교 있을 때, 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는데 윤준원이라는 학생이 원격 조정, 윈도우를 조정할 수 있는 원격 조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출품을 했는데, 제가 지도교수로 지도하고, 그래서 이 친구가 상을 받게 됐어요. 한국에서 대상을 받은 거예요. 한국 대표로 세계대회에 나간 거예요. 세계대회에 나가서 한국이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지도교사인 저는 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고 상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특별히 지도한 건 없습니다. 지도교사 도장 찍어달라 해서 찍어준 것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정보부장을 하고 있을 때니까.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외국의 기업들이 팔으라래요. 팔아라는 거지.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이 1등을 했음에도 원격 조정을 하니까 해킹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가 뭐냐면, 앞으로 세상은 수없이 AI와 챗GPT가 재밌게 정보를 주고 우리에게 좋은 세상을,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 주겠지만, 반드시 좋은 프로그램 뒤에 해커가 등장하듯이 엉터리 정보와 여러분이나 저나 정확한 정보를 구별하는 눈이 없어질 것이다. 편리해지는 것만큼 게을러질 것이다. 그 남는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고부가가치의 일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편해지면 사람은 뛰면 걷고 싶고, 걸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면 영원히 잠들고 싶고. 영원히 잠드는 건 제가 지어낸 말이고, 일반적으로 인간은 그렇게 게으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AI나 챗GPT가 나올수록 우리의 창의력은 점점 소멸되어 갈 것이고, 편리한 대신에, 자, 냉장고라는, 제 물리 전공이냐, 과학자가 제 꿈이었는데, 아까 꿈이 여러 가지 많았죠. 그런데 과학자가 꿈이어서 과학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만들었습니다. 좋았죠. 냉장고를 좋은데 대신에 신선한 난사밭의 야채를 먹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냥 갖다 이어놓고 일주일 된 야채를 꺼내서 상추를 싸 먹었습니다. 전기밥솥이 나왔습니다.
압력밥솥이 나오고 전기밥솥이 나오니까 편리해진 대신에 가마솥 뜨끈뜨끈한 밥을 못 먹게 됐습니다. 과학은 이렇게 발전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꼭 좋다고 말해서 그래서 한쪽이 치달으면 문명이 치달으면 반드시 환경론자나 원래 원초적인 원시인 생활을 원하는 사람이 두 개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챗 GPT나 AI가 계속 발전해가고 우리가 편리해지는 대신에 게을러지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 해커가 존재하듯이 가짜 정보를 수없이 생산해내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요. 과연 우리는 참 정보와 거짓 정보를 구별해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그러면 그런 정보는 어디서 얻어냅니까? 칠판 또 하나 써볼게요. 지금 제가 설명을 하니까 약간 너무 심각한 것 같은데 심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일반화의 오류. 사람은 참 재밌더라고요. 연구를 해보니까. 제가 사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데 한 명에게 얘기를 해보니까 이 친구가 뭐 주식을 해서 돈을 벌었대. 또 한 친구가 얘기를 하면 또 돈 벌었대. 그리고 막 자랑을 해. 그러면 두 명의 정보를 취한 나는 주식을 하면 돈을 버는구나. 이런 나름대로의 일반화를 시키고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그의 과정과 그의 학습에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었다는 결론만 갖는 거죠. 그래서 두 명의 데이터를 갖고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합니다. 제가 한 분이 이제 통영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영림 미술관을 모시고 왔습니다. 전영림 미술관, 색채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전영림 씨의 사진의 그림을 쫙 보면서, 점점 밝아지고 있다, 그죠? 이렇게 했더니, 그래, 초기 작품은 어두운데,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들면서 색감이 밝아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에메랄드 미술 선생님 하셨던 그분도 초기 작품은 굉장히 어두웠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밝아졌더라. 환하더라. 작품 전 내가 가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젊은 날에는 좀 어둡고 나이 들면은 밝아지란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러면 두 경우를 보고 지금 일반화시키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대부분은 인간은 둘, 셋의 데이터를 일반화시킵니다. 그래서 0만 막 모여있는 것도 두세 명 목소리 큰 사람이 일반화시키면 따라갑니다. 아무리 비즈니스를 하면 한 명이 거절하고 두 명이 거절하고 세 명째 거절하면 그만둡니다. 다 거절할 것이라고 일반화시킵니다. 이게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임상실험 아시죠? 약을 만들었다. 그럼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일상실험을 합니다. 일상실험은 이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몇십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약이 듣고 낫는지 안 낫는지를 봅니다. 그 다음에 일상이 통하면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이상으로 올라갈 때 데이터는 몇 명을 흐르냐 하면 수백 명의 데이터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괜찮다, 효과가 있다 느끼면 3상으로 올라갑니다. 3상으로 올라가면 많게는 몇만 명까지 가는데 대부분 5천 명, 3천 명, 몇천 명으로 들어갑니다. 3상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3상에 올라가서 만약에 개발에 실패하면 이 약이 효과가 없다, 실패하면 그 제약회사, 공장은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약회사들은 뭐 하느냐면 여러 회사가 합쳐서 하나의 3상 실험을 같이 합니다. 투자를 한 뭐 10억, 20억씩 내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해야 되면 막 10,000명씩 이리 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죠. 이거 망하면 우리 회사 문 닫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3상 실험을 이루어서 일반화시켜서 나옵니다. 코로나 시절에 팬데믹이 왔을 때는 너무나 급한 나머지 막 죽어나가니까 3상 실험까지 못 가고 2상을 끝낸 약을 풀어서 우리에게 막 실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3상 실험까지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일반화를 시키는 보통 사람들은 저희가 가만 보면서 데이터를 내보니까 대부분 다 둘, 셋을
경우를 들으면 일반화라고 생각하는 거지. 잘 생각하십시오. 이건 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겠지만 쇼펜하우어의 얘기가 끝에 나옵니다. 그때 잠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결정하고 특히 요즘에 세대 간에 흘러가는 뭐 쇼폼이나 뭐 작은 카드 뉴스나 뭐 이런 것들 보면 그 몇 개를 가지고 일반적인 데이터인 양으로 착각해서 정보로 받아들인다고요. 여기서 크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너무 좀 지금 분위기로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없었던 얘기를 하고 본론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화의 오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몇 명을 들은 얘기를 모두가 그렇다라고 항상 결론 짓고 있지는 않는가. 요것만 노트에 적어 놓으면 됩니다. 내가 몇 명에게 들은 얘기를 모두가 그렇다라고 결론 짓는 것은 아닌가. 요것만 딱 써놓으면 됩니다. 외운 건 금방 잊어먹습니다. 나중에 조금 지금 뒤에 뒷얘기 나오면 앞얘기 잊어먹습니다. 자, 안정적인 삶은 존재하는가? 옛날에 멜더스 인구론이 있을 때 이분법으로 인구가 이렇게 늘어날 때 곧 지구는 완전히 채워진다. 사람으로. 이렇게 했는데 간과했던 게 뭐예요? 전쟁이나 그 다음에 전염병 이런 빈곤이 사람 수를 급격히 작게 만든다는 인구론에서 배제했던 빠져있던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이렇게 지금 기아와 질병에 허덕이고 있는 세상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흐름을 보면 잘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전기의 발명은 시간을 초월했죠. 결국 불 켜놓고 이 밤에도 옛날에는 오후 한 몇 시 되면 해지면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불 켜놓고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빨리 일어나서 축구 봐야 되잖아요. 내일 8시 50분 축구입니다. 이자 묻지 마시고 멕시코 축구 봐야 돼요. 축구 봐야 돼요. 축구는 나 안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면 보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기의 발명은 이걸 초래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동차의 발명은 지역 단위로 이어졌던 산업, 사회가 아니고 삶의 모습을 공간을 초월하는 이동수단이 생기면서 공간 개념을 깼습니다. 인터넷이 나오면서 하버드 대학도 여기서도 날아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을 초월하는 아주 이러한 획기적인 큰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지구촌에 세 가지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답도 없습니다. 뭐가 어디로 갈지 하루하루 튀어나오는 게 도대체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무료 여러분이 AI나 챗 GPT를 쓰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유료를 쓸 거예요. 그러면서 내 개인 비서를 그냥 두는 거잖아요. 이건 뭐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바로 답해 줍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차 운전할 때도 어디요? 아메이 비즈니스 센터 울산 어디로 갈까요? 여기 맞습니까? 네. 하니까 제가 오케이 했더니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의 AI와 더불어서 스마트폰과 더불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세상은 앞으로 어느 쪽으로 갈지 모든 우리의 유통의 질서나 삶의 모습을 완전히 파서 새로 재편하는 단계, 어느 쪽으로 재편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돈벌이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사람들은 뭐 했어요? 수없이 많은 SNS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여러 가지 인터넷 사이트나 아주 무슨 정말 고전적인 것도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파워 블로거들 이런데 파워 블로거 지금 돈 안 되죠. 한때 한 5년 전쯤에 미국 쪽에서 유럽 쪽에서 파워 블로거가 한 유통의 질서를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 학자들은 회의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그들이 그토록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블로거가 돈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에 우리가 인스타를 통한 이런 블로거들의 인스타에 팔로워들 많이 거느린 친구들이 돈이 되느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돈이 된다고 해서 막 뛰어들었는데 지금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유튜브의 일부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것도 너무나 어려워서 하던 사람들 거의 포기합니다. 돈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해야 되는 주에 몇 회, 월 몇 회 이렇게 가야 되고 팔로우가 어느 정도 가야 되고 하니까 돈을 벌긴 버는 사람도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또한 유통의 질서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미로 게임으로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쇼폼하고 카드 이런 거 하는 게 전부 재미로 하는 것 같아요. 왜? 네이버에 들어가서 음성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니까 재밌잖아요. 내가 만들었다는 거, 성취감. 이런 건 줄 수 있지만 이게 하나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젊은 층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휩쓸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성공한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실패합니다. 자, 이래서 다음 세상은 어떻게 올지는 계속 꾸준히 살펴봐야 되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그래서 앞으로 변화 속에 이런 거는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참교육과 드라마, 참교육과 그 다음에 삼성의 그 공고 나온 친구가 6억 받고 올려놓은 글 이게 사회적 이슈로 새로운 모습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학교 꼭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선생이 꾸민 사람도 있죠. 우리 아가 선생을 해서 참 좋다. 저도 교직에 있었지만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집에 한두 명만 있어도 말 안 듣잖아요. 그런 아를 수십 명 모아놨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요즘에는 그 학생만 제어하거나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모 플러스 참 사촌 많잖아요. 그죠? 떼거리로 와서 달라들면 견딜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사들을 좀 보면 불쌍히 여기셔서 밥도 좀 사주고 좀 그러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막 나왔는데 제가 6억을 받는다, 몇 억을 받는다 이럴 때 뭐라고 했냐면 어떤 사람이 막 돈을 벌었어요. 벌었다고 자랑을 해요. 글쎄, 그게 약일까? 독일까? 이 뇌파, 도파민이 있는데요. 웨버라는 생물학자가 있습니다. 웨버의 실무율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웨버의 실무율의 법칙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강한 자극에 반응을 일으킨 사람은 다시 더 큰 자극이 와야 반응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6억을 받아서 기분 좋았던 사람은 3억 받으면 돈이 너무 작은 같이 느껴진다고요. 1억 받으면 기분이 나쁘다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인생을 앞으로 살아갈 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살아봐야 합니다. 비근한 예로 로또에 여러분 다 걸리고 싶어하는 로또에 걸린 사람 치고 뒤에 행복해진 사람들은 드물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돈이 여러분 많아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돈이 많아지면 이제부터 돈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 어째야 될까 이 돈이 아까 오면서 제가 제 아내하고 차 타고 오면서 얘기를 했는데 워런 버핏도 돈을 많이 버니까 어느 쪽 주식으로 가야 되고 이걸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형성해야 돈을 계속 벌 수 있을까? 안 털릴까? 안 뺏길까를 고민한다고. 돈 많을수록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아주 멋진 거 있잖아요. 만석군은 만가지 걱정, 천석군은 천가지 걱정, 만석군은 만가지 걱정. 그러니까 돈이 없는 우리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3년 후, 5년 후, 그 다음에 막 기억가는데, 현대 자동차나 앞으로의 모든 영역은 다 잘 알다시피 로봇으로 대체합니다. 그죠?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기간이 어느 정도냐의 문제죠. 그럼 우리는 뭔 생각합니까? 내 있을 때까지만 괜찮아라.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매우 이기적인 생각이죠. 또 이기와 이타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이래서 우리의 기업 평균 수명과 이런 은퇴 시점은 빨라져 가고
AI에게 뺏기는 일자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고령화해져. 엊그저께 OSR에 초대된 강사님께서는 앞으로의 인지 심리학을 전공하셨는데 그분의 예측되는 나이들은 전부 뭐 100살, 120살, 뭐 97년 이후생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들 쭉 하는데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면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차에 받치면 안 돼요. 금방 죽어버리잖아요. 차에 받치면. 그래서 야 이거 그냥 갔을 때 얘기지 어디 차에 받치거나 물에 빠져 죽으면 안 되니까 수영하면 안 되고 그죠? 조심조심 해야 되니. 자, 평균 수명은 늘고 근로희망 연령은 더 늘어가고 퇴직 나이는 빨라지고 무소득 기간은 커지고 이제 뭐하고 살 것이냐는 거죠.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은 욕구는 모두가 있다.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욕구는 있습니다. 이 인류의 역사는 이기적인 사람과 이타적인 사람의 싸움의 역사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기적인 사람과 이타적인 사람의 싸움의 역사인데 잘 살펴보면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앞에다가 뭘 나누느냐 하면 이타를 앞에 세우고 이기를 숨겨놓은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이기를 앞에 딱 내놓은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못됐다고 하죠. 저거는 이지에 밝아고 돈이나 밝히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 친구가 더 솔직한 친구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탈 앞에 내세우고 이기적인 걸 뒤에서 추구하잖아요. 그럼 차라리 깨놓고 나 돈 벌려고 암해한다. 왜?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이것은 가치 있는 일이며 리치와 제이께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아, 돈 된다. 돈 벌자. 그죠? 이렇게 이 길을 오히려 앞에 세우는 것이 맞다. 그것이 더 솔직한 표현일 수 있다. 그래서 더 좋은 삶, 집, 더 좋은 차, 충분히 여유자금, 자녀 교육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당연히 돈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돈은 필요한데 동의하죠.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더 나은 삶을 고민하는가의 문제죠. 아까 성공을 다 꿈꾸지는 않습니다. 더 나은 삶을 고민하는가? 어떻게 벌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의 패턴은 이 방향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종잣돈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종잣돈이 모이면 아니면 안 모여도 빚을 내서라도 재테크로 뛰어듭니다. 요즘 같으면 막 주식시장이 막 호황이니까 가지만 주식시장을 SK 하이닉스를 살라 해도 한 주를 살라 해도 240만 원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죠? 270만 원이면 올랐습니까? 그래 한 주를 살라 해도 200 몇십만 원인데 한 주 사가지고 어느 천년에 내가 부자 되겠노? 그래서 아예 포기했더니 100 몇십만 원대 한 주 살라니까 100 몇십만 원 들어서 포기했더니 200 몇십만 원 가네. 그때 살 걸 후회했지만 이미 지금도 못 사잖아요. 자, 이렇게 재테크를 해서 부동산을 사려고 해도 저축을 해서 모으려고 해도 자영업을 해보니까 다 망하고 주식을 샀더니 너무 늦은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해서 못 사겠고 임대업을 하려고 하니까 건물 했는데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제 친구 한 명이 임대업을 한다고 뭘 샀느냐 하면 원룸을 18실인가 이래 있는 걸 샀어요. 막 잘 꾸려 나갔어. 근데 미치겠대. 왜? 아니 잠을 못 자겠다. 밤 12시 돼도 전화 와가지고 물이 샌다 하재. 막 갑자기 뭐 새벽에도 전화 와고 전기가 안 들어온다 하재. 아니 좀 고치고 지가 하든지 그걸 뭐 가서 해줘야 되지 뭐 아니면 뭐 누군가 연락해야 되잖아. 스트레스 받아가 돌겠는 거라. 그래서 팔려고 내놔서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 옆에 친구 하나는 원룸을 살려고 돌아다니고 있는 기라. 진짜 웃기잖아요. 그죠? 저는 선생을 관두고 아메이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선생을 하려고 해. 그러지 말고 바로 아메이 하면 되는데 그 왜 돌아오려고 하는 건지 참 이해가 안 되긴 한데 그죠? 이게 인간입니다. 꼭 대봐야 경상도 말 뒤봐야 뜨거운 줄 알아. 그런 것 같잖아요. 그래서 간접 경험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종잣돈 마련하지만
대부분 틀립니다. 정보는 어디에서 얻는가? 정보를 모아 분석해서 판단해 결정하는데 아까 일반화의 오류, 정보를 어디서 얻습니까? 친구에게 얻습니까? 친한 사람한테 얻습니까? 그 나물에 그 밥 비슷비슷한 부류에서 얻습니까? 젊은 친구들 20대들을 만나니까 제가 주로 친구들이 대학의 동아리에서 얻습니다. 대학의 동아리에서 얻는 친구의 생각은 딱 그 범주에 머무릅니다. 진짜로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는 나보다 몇 살 더 위에 형하고 놀아라 이렇게 하거든요. 형하고 놀아라. 배울 게 있다. 근데 동생들하고만 노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노릇 하려고 가면은 좀 힘이 생기니까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을 만한 사람인가, 내 마음이 가는 사람의 정보를 믿는가, 부모가 하는 얘기를 믿는가, 미디어를 믿는가, 여러분은 정보를 어디에서 얻습니까?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정보를 전해올 때, 앞으로 비즈니스 할 때인데, 내용보다는 말투. 사람이 막 이래 얘기를 하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런데 싫대요. 왜? 그냥 싫어. 여기에는 무엇이 깔려 있을까요? 네가 싫어. 이게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즈니스 하러 가서 실패했다. 내가 싫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100% 맞습니다. 그럼 다음에 가서 뭐 해야 될까요? 나 새로운 모습으로 왔는데 한번 봐줄래? 다 얘기하면서. 뭐가? 안 사도 된다. 뭐 이런부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달라져야지. 나를 무시하는 말투, 뽐내는 듯한 말투, 우위에 있는 듯한 말투. 이런 것은 무조건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급 언어를 쓸 것인가, 사업가니까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말투의 악센트나 이런 것도 바뀌셔야 됩니다. 제 지금 톤은 괜찮은 편이죠. 힘도 들어있는 편이죠. 네가 제품 써주면 나는 진짜 고맙지. 이렇게 해야 될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비굴한 자세로 낮춰서 불쌍한 모드를 저희들 다 해봤어요. 불쌍한 모드도 괜찮고 강성 모드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요새 사업하는데 어째 잘 돼가나?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라. 그걸 고민했죠. 고민하라 했죠. 가만히 사업 잘 돼가냐고 묻는데 안 된다 하면 내 자존심이 상하고 잘 된다 하면 안 팔아줄 것 같고, 그래서 저 혼자 지어낸 말이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 였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는 내 계획이 뭔지 모릅니다.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웃으면서 사가니까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계획은 지금 하나도 못 팔고 다음 달도 못 팔 것 같다, 이거 계획인데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업의 우선 도덕적 정의는 당연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내가 이 사업을 자선 사업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왔으니까 맨날 여기서 사업 안 내시는 분들의 공통적 특성, 저도 그랬지만 도덕을 강조합니다. 그럴 수가 있나, 그게 되나, 맨날 이런 것만 강조하는데 사업은 도덕을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사업은 수익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수익을 창출시켜야 되는데 지나치게 도덕을 강조합니다. 안 사도 되는데 안 해도 되는데 말을 그리 할 필요는 없잖아,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가면 누가 지보고 꼭 사라 했나, 근데 꼭 그래 말을 얄밉게 하네, 이런 도덕적인 부분에서 혼자 휘비팝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선택. 자, 현재 내 삶은 어디쯤 와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분이 많이 들어보셨죠? 1분위부터 쭉 1구간부터 쭉 나와 있는데 10구간까지 나와 있습니다. 나의 5구간은 우리나라의 가운데쯤은 평균이 1인 가구는 239만 2천 원, 2인 가구는 393만 원. 그러면 나는 지금 어느 구간에 속하는가? 대한민국의 국민의 몇 분위에 속하는가? 50구간, 5구간 정도에 속한다, 7구간 정도에 속한다, 3구간 정도에 속한다. 그러면 나는 이런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본인의 현 주소를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찍는 순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뒤에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안 나오고 끝날 수도 있어요.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 전부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공부. 지금 얼마 전에 표현한 데 보니까 대한민국이 생긴 이후로 가장 똑똑한 세대, 가장 총기 있는 세대가 지금 MZ세대들입니다. 정말 저희가 배웠을 때 공부하고 했을 때 지식의 책이 한 권이라면 이 친구들은 10권, 100권씩 다 독파한 친구들입니다. 의학도 뛰어나고요. 아주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습득한 지식도 많고 가장 똑똑한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내미는 거는 경험 하나 갖고 좀 붙어보는 거지만 요새 경험도 별로 무주도 안 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무엇이 문제였단 말인가? 82는 뭘까요? 82억 인구입니다. 지구촌 인구가 82억이거든요, 지금. 그럼 82억 가지의 삶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82억 가지의 삶 중에서 무엇이 문제였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는가? 내 살고 싶은 삶을 못 살고 있는가? 남이 하는 거에 쏠려 다니면서 따라 붙고 들러리나 서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석세스이지. 그래서 결국은 선택이었다. 열심히 했는데 선택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Y는 무엇인가? 그대로 교직에 있었으면 20년 동안 열심히 근무했고 30년, 40년, 32년, 31년이 연금의 마지막이잖아요. 채우고 나오면 200~300만 원의 연금으로 살고 있는 삶이 될 것이고 사업을 하면 1,000만 원 이상의 연금 같은 소득을 얻게 된다. 그러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그래서 자본도 없이 아이템도 필요 없고 경험도 필요 없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공부해보고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1번과 2번 중에 선택을 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몇 번을 선택했을까요? 저의 선택은 2번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평생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 나이가 돼도 다 퇴직에 나왔거든요. 저희 동기들 다 퇴직해갖고 별 하나에 아까 제가 녹화를 했는데 그때 지금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너는 그래도 할 일이 있잖아.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 친구들은 다 퇴직하고 부부교사도 많은데 연금 작게는 300, 많게는 둘이 합쳐서 한 600만 원 정도 남짓 삽니다. 그 600만 원이면 충분히 잘 살 수 있겠죠. 처음에 나와서 부부가 골프를 칩니다. 6개월이나 1년 지나면 다 그만둡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저는 내일 오후에도 골프를 치러 갑니다. 내일 오전에는 축구를 보고 내일 오후에는 골프를 치러 갑니다. 모임이니까. 그래서 그냥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지 이것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많은 국민연금인이 뭐냐서 연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입에 풀칠할 정도의 돈을 주고 그것이면 먹고 사는 건 지장 없지 않느냐. 사람이 빵만으로는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할 일이 많은데.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의 4사분면 중에서 인플로이어와 셀프 인플로이드, 결국은 우리는 자영업자, 봉급자, 왼쪽 4분면에 주로 살고 있습니다. 오른쪽 4분면의 사람들은 투자와 그 다음에 비즈니스 오너들입니다. 왼쪽 4분면에 추구하고 있는 삶은 안정적인 삶입니다. 아까 안정적인 삶은 존재하는가 제가 얘기 드렸는데 오른쪽 4분면의 사람들은 자유를 찾아 헤맵니다. 둘의 삶의 패턴에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오른쪽 4분면으로 늘어서 각자의 삶을 설계하고 살아가는 수단으로 아메이를 선택해 보시기를 권유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제 사업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그냥 집을 안 가고 펜션으로 갔습니다. 펜션에 가서 지금 내일 수영장 물 채워야 됩니다. 수영하러 온답니다. 그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던 거는 요즘에는 그 팬데믹이 가져다 고마운 게 줌이나 화상이 발전했잖아요. 거기 앉아서 매일 밤에 9시, 10시 되면 줌을 켜고 전국의 파트너들과 같이 대화 나누고 이렇게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미워했던 고양이들 지금은 밥 주면서 얘가 요새 어디 갔는지 소식이 없어가지고 좀 안타깝긴 한데 얘 야생들입니다. 저희 손녀들이고 고양이하고 여기에 통영에 있는 제가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윤희상 기념관에 지금은 통영음악당으로 바뀌었습니다. 통영음악당이 전국에서
가장 음색, 새 건물이다 보니 음색이 가장 좋고 해서 음악인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곳. 거기 공연이 벌어지면 정말 1분 이내에 모든 표가 매진됩니다. 그런 정도로 뛰어난 곳이고 저 요트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주 저는 고향에 가서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아까 선택이 잘못되는 독자적인 자영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오늘 만약에 판서를 했다면 저는 오늘 기업 2년만 갖고 1시간 내내 다 했을 겁니다. 만약에 PPT를 안 쓰고 오늘 PPT가 안 됐다면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도 있고 망한 사람도 있겠죠. 이 기업 2년 안에 모든 것이 다 녹아 있습니다. 자, 독자적인 자영사업으로 그냥 판매 사업으로 아니고 자영사업으로 성공을 꿈꾸지 않는 사람 말고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기회를 제공하는 거지 성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잘 이해하시면 모든 게 다 녹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메이의 회사와 그 다음에 특허, 그 다음에 농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아메이 제품은 이와 같이 750건 이상의 국제 특허를 갖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이걸 그냥 쓰라는 겁니다. 일반 마트 쓰지 마시고 특허 갖고 있는 좋은 제품들을 쓰십시오 하고 내가 매니아가 되고 권해가는 겁니다. 이건 특허를 잠깐 소개했는데요. 원래 그 애플의 굴욕이라고 표현했나? 애플이 무선으로 충전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다가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컨소시엄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애플, 삼성 이런 한 8개, 9개의 회사가 합쳐서 폴턴 이노베이션이라는 아메이의 모회사인 알티코사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이노베이션에서 공통적으로 필립스까지 합쳐서 9개의 회사가 같이 공통의 목표로 연구하는 부분인데 이곳에 갖고 있는 특허, 이 정수기에 관련된 특허, 저 특허는 전부 다 저들이 가다가 보면 연구를 해서 새로운 걸 만들다 보면 어디에 걸리느냐면 아메이에 다 걸리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 아메이가 다 특허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메이의 연구와 특허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특허는 또 분쟁에 많이 휘말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 해서 모든 특허권을 다 어디로 넘기냐 하면 필립스로 넘겼습니다. 우리는 뭐만 받고 아메이는 로얄티만 받고 특허권을 필립스에서 넘겼고 필립스 회사는 회사에 만약에 분쟁이 생기면 각 그걸 다 해결하는 필립스가 해결합니다. 그중에서 한 개 안 넘긴 게 있습니다. 무선 기술만큼은 충전의 무선 기술만큼은 아메이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수기 안에 무선으로 그래서 지금 그 삼성이 무선 충전 방식 이런 거 다 할 때 아메이 로얄티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허는 아메이가 제일 먼저 만들었고 저 부분은 다 빌려서 쓰는 상황입니다. 이런 특허가 750건 이상씩 이렇게 갖고 있는 제품들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보다 저렴한 가격에 캐시백도 돌려받고 쓸 수 있도록 소비자만 해도 혜택이 되도록 안내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아메이의 사업성은 수입이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몇천 원부터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까지 끝없이 내 사업의 규모를 키워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1차, 2차, 3차 보너스와 FA 보너스와 보상 플랜, 세일즈 마케팅 보상 플랜 이런 거 나와 있고요. 그냥 내가 제품을 애용하고 그 다음에 좋은 혜택들을 제도를 누리고 택배에서 받아 쓰는 것, 마트를 바꾸는 것으로 출발해서 사람들에게 안내하는 것 이게입니다. 112 구조에 그래서 모두가 그냥 20만 점 정도 쓰면 6,000원 PB로 6,000원이고 BB로 한 10,000원 정도 됩니다. 10,000원씩 혜택이 돌아갈 건데 여기에 선정 광고비 열심히 노력분이 포함돼서 두 사람에게 알린 사람은 24,000원에 캐시백을 받고 먼저 했지만 12,000원에 캐시백을 받습니다. 이분들은 자가 소비한 6,000원씩 받습니다. 아직도 이 구조를 제가 설명을 하면 어느 분이 많이 받느냐고 물으면 최근에 며칠 전에 2명에게 설명을 했는데 두 분 다 제일 위에를 꼽습니다.
이걸 보면서 야, 아메이는 아직까지 기회가 수없이 널려 있구나. 아직도 윗대가리가 많이 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저분들은 윗대가리를 하대요. 윗대가리가 많이 받는다. 야, 이거 보면 아직 뭐 무지한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아직까지 아메이가 뭐예요 하는 분도 있어요. 정말로 이건 기회잖아요. 공정배분, 선착순, 매출순이 아니고 노력한 만큼씩 보너스를 받는 이 수입의 역전의 현상을 볼 수 있는 거죠. 위에는 12,000원, 두 번째는 24,000원, 자가소비는 6,000원씩. 그래서 합리적인 보상 플랜, 아까 앞에 거를 한 번 더 보여주는 건데 여기에 지금 코앞 보너스나 NCA 프로그램, 연속 달성, 창업자성 코어 플러스까지 사업성을 제가 얘기 드렸는데 수천원, 수백만, 수천만원, 수억, 수십억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 든 대로 연금 받아서 그냥 밥 먹고 살래 보다는 이런 거에 도전하고 사람들에게 더 잘 살도록 안내해주고 사업의 기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로 제공해주고 못 알아듣는 친구들, 제가 수업할 때도 물리를 알아듣는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한 반에 중앙고 있을 때 한 60명이 있으면 물리 알아듣는 사람이, 물리 수업할 때 알아듣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반도 있어요. 그래도 그냥 하잖아요. 그렇죠? 아메이를 설명하면, 그걸 아니까 아메이를 설명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 많다. 그 다음에 제가 물리만 한 게 아니고 공통수학도 했거든요. 수학도 고등학교에는 대체 과목으로 가르칠 수 있거든요. 물리가. 수학도 가르치는데 보니까 쉬운데 못 알아듣는 거라. 그래서 수익 구조도 쉬워 보이지만 못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다른 다단계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여기하고 맞으면 준다. 이렇게 간단할 때 알아듣지. 아메이 수익 구조 같이 좀 복잡하면 못 알아듣는 기라. 그런데 못 알아듣는다는 말을 하기 싫잖아요. 바보 된 것 같아서. 그래서 말은 안 하고 그거 안 한다. 그런 거 안 한다. 이런 쪽으로 바꾸죠. 그래서 저는 속으로 못 알아듣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뭐 뻔한 거거든요. 여러분도 가시면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설명하는 여러분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설명하는 여러분도 모르고 설명하는 거라 지금. 그래서 수익 구조를 좀 더 알아보시기를 바라고, 아메이 사업은 자본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머리 좋은 연구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경험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여기저기 쇼핑하던 거를 아메이로 바꿔 써라. 제품 좋다, 가격 싸다, 안 비싸거든요. 합당하다, 택배 해준다, 편리하다, 캐시백 준다, 뭐 이런 장점들을 설명해 주면 알아듣는 사람은 쓸 것이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안 쓸 것이다. 안 알아듣는 사람도 가끔씩 있어요. 안 알아듣는 사람들. 이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택은 경쟁력이며 정보력이며 경쟁력입니다. 선택을 내가 어느 걸 아까 그랬잖아요. Success is choice. 왜 나는 열심히 했는데 무엇이 문제였을까? 선택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똑같은 노력을 하되 선택을 무엇을 해서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정답은 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여기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많이 틀린다.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얘기를 드렸습니다. 많이 틀리는 겁니다. 많이 거절받는 겁니다. 많이 실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으로는 지금은 연약하잖아요. 누가 뭐라 하면 갑자기 달달 떨고 누가 막 니 몰라 이런 거 하노 거절하고 막 뭐라 하면 집에 와서 울고 이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울고 그래도 가지 뭐 또 가고 또 두 번째는 조금 적게 울고 또 가고 세 번째는 안 울고 가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많이 틀리고 많이 실패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100번은 실패해 보리라. 그래야 뭐가 나온다? 일반화의 오류를 피할 수 있다. 일반화의 오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번, 저희 28년의 경험에 의하면 두 번 내지 3명 정도에게 사업 설명하면 10에 7명은 그만둡니다. 그게 바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한 두세 명 자기가 생각했는데 이 사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하거든. 그 다음부터 겁먹고 못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철저한 분석과 교훈으로 삼는다. 그것은 변화의 시작이다. 아까 일반의 오류와 소방차 얘기는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특허 얘기 드렸고, 앞으로의 미래 비전은 어떻게 되느냐. 미래의 비전은 헬스 앤 웰리스. 우리가 이 건강을 지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21세기에 우리가 먹고 살 아메이가 읽어내고 있는 것은 건강과 미용인데, 그 중에서도 헬스 앤 뷰티는 우리의 가장 핵심 사업이 될, 생필품을 쓰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병원에 앞으로 가서 자기 주도적 건강이라고 표현하던데, 이거 정말 멋있는 말 같더라고요. 과거에는 의사 주도적 건강이었습니다. 의사가 담배 피우지 마세요, 술 먹지 마세요, 약 이거 먹으시고 요거는 피하시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건강을 의사에게 맡겨놓은 의사 주도적 건강관리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의사가 시킨 대로 해 주고 삐다, 그만인 거죠. 시킨 대로 안 했는가 봐. 이게 끝이잖아요. 그럼 의사가 책임이 있느냐? 없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없잖아요. 이제는 의사 주도적 건강관리에서 사람들이 똑똑해졌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곳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AI한테 물어보고 챗GPT한테 물어보고 비교해보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수술도 지금 로봇이 하는 세상이 와 있고, 그렇게 해서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입니다. 자기가 지식을 검색하고, 지금 MZ세대의 특성이 뭐예요? 지금 MZ세대의 특성은 아까 말한 대로 일반화의 오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말한다고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직접 보고 확인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20대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20대들에게는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주고 정확하게 보도록 안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비즈니스의 패턴이 다르다는 겁니다. 20대들은 지금 움직임이 절대로 자기가 확인하지 않는 것, 누구의 인간관계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60대, 70대들은 인간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갑니다. 사라 하니까 할 수 없이 사줍니다. 이런 정이 통하는 시기의 비즈니스였다면 지금의 20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 특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강을 체크하고 내가 앞으로 몇 년 뒤에 어떤 질병이 내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알고 거기에 관련된 영양학이 ND 쪽으로 관련된 처방전을 내려서 예방학적으로 자기가 관리해 가는 겁니다. 그 관리를 우리가 동의보감 프로젝트에서 만들어 놓은 지금 이 권호란 교수가 이끌어갔던 팀에 의해서 만든 푸른 신호등을, 이 신호등을 활용해서 우리가 사업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의 세계, HM파마, 파마스 기술을 세계 최고로 갖고 있는 이 HM파마의 회사와 아메이가 20년간 제휴하고, 우리의 과거에는 DNA 2001년까지는 뭐가 히트였습니까? 2000년에 완전히 끝이 났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유전자, DNA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미 게놈 프로젝트는 이게 우리 몸속에 있는 유전인자를 다 읽어냈거든요. 싹 다 분석 다 끝났어요. 그게 언제냐면 2000년, 2001년에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나니까 사람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이래 하는 건 유전인자라고 생각했잖아요. 우리 지금도 하잖아요. 저 집 아들 머리가 좋다 해, 엄마 아버지가 머리가 좋아하고 아가 머리가 좋다 해, 막 이래 하잖아요.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가 머리가 좋아도 아가 멍청할 수 있어요. 그죠? 엄마 아버지가 멍청해도 아가 똑똑할 수 있어요. 83년에 제가 한국물리학회에서 지역 간의 학습 성취도 조사라는 제목으로 부산의 대연중학교와 경남의 산청중학교 두 개 학교를 조사해서 발표한 한국물리학회에서 했는데, 그때 한 분이 IQ 기보조사를 하니까 IQ는 이미 성적이나 모든 거에 관계가 없다는 걸 결론 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교수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칠 시간이 다 됐는 것 같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IQ 왜 그러냐면 그 서울대의 교수님께서, 물리학 교수님께서 전국의 IQ를 조사를 했더니 157, 170 이렇게 돼 있는 아가 공고에서 40몇 등,
공고에서. 그때만 해도 공고에 공부하는 애들이 많이 모일 때거든요. 요새는 뭐 비슷비슷하지만. 그 다음에 또 인문계에서 30등. 또 이렇게 150 이상을 몇 명을 조사를 했더니 다 표집을 해보니까 공부 잘 하나도 있고 못 하나도 있고 멍 하나도 있고 다 똑같은 거라. 그래서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지금도 우리 기성세대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아들 머리 좋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무너지고 뭐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이 어쩌면 30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100조라고 표현하는 이 미생물의 세계가 안에서 공장을 돌려서 비타민 K든 뭐 여러 가지 성분들을 분석해서 인지 능력이나 간이나 혈액 속이든 모든 것을 관장한다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300개에서 300종에서 2000종 정도의 가지수가 다른 정도의 마이크로바이옴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종들이 안에서 막 공장을 돌려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만들어 보내준다. 그래서 그걸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이 건강한 사람들에서 이분들에게 필요한 요소들을 맞춤형 유산균을 마이크로바이옴 세계에서 1번에서 6번까지 암에 제해서 보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또 하나의 비전이기도 하다. 아까 한 번 더 나왔죠. 내 삶은 어디쯤 가 있는가. 여러분 첫째, 내 삶은 어디쯤 가 있는가를 한번 보시고 100분의 1을 높이고 싶은가. 여러분 더 잘 살고 싶은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가. 그러면 정답은 목표에 있다는 겁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고 성취해 나가는 습관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많은 지식과 뛰어난 능력과 대단한 IQ와 뭐 이런 것들이 다 소용없습니다. 그냥 나는 잘 살고 싶어. 정말 잘 살고 싶어. 간절한 소망 하나면 되고 그러면 그것만은 되느냐? 소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목표가 있는 사람, 그 있는 사람 중에서 행동을 하는 사람과 목표가 있는데 행동을 하는 사람과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 성취한 사람과 성취하지 못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조건 요거부터 바랍니다. 성취부터 바랍니다. 성취를 위해서는 행동을 해야 되고 행동한 사람 중에서는 목표가 있는 사람이 행동할 것이고 목표가 있는 사람은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역순도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동그라미죠. 동글베이. 이러면 이거 뭐죠? 아, O구나. O. 동그라미 X. 그러면 얘가 여기에 놓이면 뭘까요? 아, 보름달이구나. 달들, 반달, 상현, 하현 옆에 놓이면 보름달이구나. 이래 놓이면요. 아, 저것은 지구였구나. 그래서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정말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중요한 건 환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에서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쇼펜하우. 그 이유는 사람이 사람에게 받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만나는 사람부터 바꿔라. 오늘부터 가서 네 만나지 말래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요.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인생이 더 밝아지고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인생이 더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너 주위에 있는 사람 5명의 평균이 너의 미래다. 우울증 걸리고 불만투성이고 소주나 먹고 있고 짜증 들린 사람이 5명이 내 주변에 있다면 나는 자살할 확률이 높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열정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좌절하지 않게 되고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하면 어리석음이 줄어든다. 할 수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어떤 목표를 세우든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